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로 치른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8라운드 경기까지 승리가 없이 창단 후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최장기 무승의 부진을 겪으면서 리그 순위가 18위까지 떨어지면서 강등권으로 추락했던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정말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부상 복귀전을 치르면서 원맨쇼를 펼쳤고, 그러면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4대1로 꺾었던 그 토트넘과 이 토트넘이 같은 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영국 현지의 공신력 높은 기자들도 이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이후 보도한 기사를 통해 토트넘이 스퍼시하다라는 비아냥성 표현, 정말 무력하고 뒷심이 부족하고 떨어진다는 그런 지리멸렬한 플레이를 한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도미닉 솔란키와 히샬리송이 투톱으로 가동됐던 후반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 실패에 대해서 이 두 명의 공격수를 포함해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공격은 날카롭지 못하다, 투슬리스, 이빨이 없는 팀이다라고 또 소개를 했고, 부주의하고 형편없다라는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언론의 비판 보도를 풀버전으로 해석해서 영국 현지의 진짜 반응이 어떤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났는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사우스햄튼의 고전 끝에 1대0으로 승리했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승점 23점으로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리버풀이 아스널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승점 22점에 멈추며 2위로 내려왔고요. 아스널이 이제 마지막에 좀 아쉽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놓치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승점 18점을 얻으며 리그 3위, 에스턴 빌라가 아스널과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차 열세로 4위에 있습니다. 첼시가 뉴캐슬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5위로 치고 올라왔고요. 브라이튼이 6위, 노팅엄이 7위로 돌풍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토트넘이 8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승점 13점인데요. 브렌트포드와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차 우위로 8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경기 결과가 좋지 않다면 10위권 밖으로도 밀려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맨유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1대2로 패배하면서 승점 11점에 멈추며 14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토트넘 그리고 뉴캐슬, 맨유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팀들인데요. 영국의 정론지 텔레그래프는 이번 토트넘과 팰리스의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이후 정말 날선 비판으로 이 경기의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케어리스, 부주의하고 투슬리스, 이빨이 없는 토트넘은 do nothing.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팰리스와의 경기 패배로 스퍼시하다라는 오명과 평판에 반박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스퍼시라는 표현, 토트넘이 토트넘 했다라는 부정형 표현인데, 그 표현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이런 경기는 피해야 합니다. 8라운드까지 리그에서 승리가 없던 팀이고, 영국의 프로 5개 리그 1, 2, 3, 4, 5부 리그까지 통틀었을 때도 8라운드까지 가장 낮은 득점 6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던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얼마나 부주의하고 또 전방에서 투슬리스, 날카롭지 못한 무딘, 이빨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별다른 일을 만들지 못했다. 이번 최근 경기를 보자면 그래도 모든 대회 8경기 중에 7번이나 승리를 거뒀던 토트넘인데, 어떻게 이번 런던 더비는 거의 경기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당시 2대3으로 패배했을 때도 부진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2대0으로 앞설 때까지 잘하다가 후반전 45분 동안만 암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경기는 그 45분이 90분으로 연장돼서 90분 내내 그런 경기 운영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승리를 거둔다면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토트넘인데 그 예상했던 순위를 달성할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팀의 정신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반면 8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던 크리스탈 팰리스는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경기를 펼친 팀이었다라고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득점에 대한 시야와 안목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번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 올 시즌 승리가 더 빛나는 결과, 더 큰 승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승리를 통해서 강등권을 딱 탈출하게 된 팰리스이기도 한데, 토트넘을 더 박살낼 수 있는 경기 내용을 보였다는 것이죠. 장 필립 마테타가 이날 경기 유일한 골이자 자신의 시즌 3호 골을 터뜨린 가운데,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뛴 에베레치 에제라든지 중앙 미드필드인 아담 와튼, 그리고 바로 이 장신 공격수 마테타 등 지난 시즌 팰리스가 강세를 보일 때 잘했던 선수들이 다시금 활약을 해주면서 팰리스가 좋은 경기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말 크리스탈 팰리스가 회복한 것일까 부활한 것일까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이 최고의 컨디션이 된 게 아니라 약한 상대 토트넘이 너무나 못해서 스스로 너무 못하니까 이 선수들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팰리스가 잘한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토트넘이 부진했고 무력했다는 것이죠. 토트넘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브라이튼과의 경기 역전 패배 이후 자신의 팀이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거부했었죠. 그 당시에 다른 변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경기를 망친 원인이었다라는 그런 논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날 경기 팰리스가 굉장히 거칠게 경기했고 가격도 있었고 터프하게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것이 토트넘을 괴롭혔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토트넘 선수들이 서 있는 경우도 많았고 또 상대의 이런 소극적인 수동적인 플레이에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했어야 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하는 형태로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 전투와 전투 이런 몸싸움의 연속 경합의 연속인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냉정하게 훨씬 더 냉정하게 대처해서 우리의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 상대의 안티풋볼에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티풋볼에 당한 것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그 안티풋볼 속에서 경기에 어떤 명확한 계획성과 방향성과 준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런 토트넘의 강점을 무력화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해온 것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순진에 빠진 게 아니냐. 프로의 경기라는 게 이런 것이고 특히 치열한 프리미어리그는 그런 경기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되고 전술적인 대응과 준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 비단 이번 한 경기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부터 이런 형태의 경기에서 늘 고전해왔던 것들을 돌아본다면 이거는 상대가 어땠거나 이런 문제를 짚기에 앞서서 본인의 운영 방식과 전술적인 대비를 더 향상시킬 생각과 고민과 자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중요한 경기였고 그들은 오늘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신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공격적인 그냥 이제 어택이 아니라 어그레션이죠. 굉장히 거칠게 선수를 몸과 몸으로 공격하려는 경기를 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는데 다만 심판이 이러한 성향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심판의 성향이 너무 몸싸움에 관대했다. 그게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어리석은 파울을 범했고 평정심을 잃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판정의 문제에 대한 좌절감을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면서 경기를 잃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상대의 거친 플레이를 잘 통제해주지 못한 심판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또 책임을 돌리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역시나 예상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가 그렇게 흘러갈 때 변화를 주지 못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자책을 했죠. 팰리스는 싸우는데 오늘 우리 선수들은 그런 면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지만 때때로는 이렇게 싸우려는 의욕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싸우려는 진정한 열망을 상대는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의욕과 열망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즉 팀적인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 개개인의 문제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장단의 일원으로서 감독을 보호하는 인터뷰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거나 선수와 감독 모두가 문제니까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하나의 책임, 감독만의 책임이 아닌 선수단 자체의 문제도 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는 리더십을 담당하고 퀄리티를 담당하는 팀 내 최고의 선수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분명히 토트넘이라는 팀 자체의 레벨을 떨어지게 만든 요인이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은 상위권에서 경쟁할 팀이 아니라 중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전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난 경기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텔레그래프도 토트넘은 햄스트링 부상 이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 17살인 마이키 무어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켰지만 전반 30여 분 동안 양팀이 미드필드에서 비효율적인 공방을 벌일 때 빛을 발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즉 기대만큼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1993년 9월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던 스티븐 카의 17세 28일 이후 두 번째로 어린 17세 77일의 나이로 선발 출전을 했던 마이키 무어가 그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좋은 경기를 펼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또 프로 선수에 있어서 나이 치고 잘했다는 건 의미 있는 평가가 아니거든요. 나이를 잊고 경기장에서는 나이가 없기 때문에 선후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즉각적인 뭔가를 발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팰리스가 결국 토트넘의 골문을 두드렸을 때 토트넘의 배후가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이 노출됐다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이제 수비 라인부터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할 때 미키 반더벤이 공을 빼앗기는 또 한 번의 빌드업 실수가 나왔고 팰리스의 강한 전방 압박 속에서 이스마일라 사르의 크로스를 에제가 밀어넣는 상태, 그 에제가 밀어넣으려고 하면서 발뒤꿈치로 돌려준 패스를 마테타가 밀어넣는 슈팅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전형적으로 당하는 그런 실점 패턴이 나왔다. 충분히 방지했었고 대비할 수 있었던 장면으로 또 반복된 실수. 반복된 실수는 실수가 아니겠죠. 실력이겠죠. 그런 실점을 했다라고 또 한 번 토트넘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브레넌 존슨이 전반 34분에 골대를 맞춘 슈팅이 나왔었죠. 정말 벼락같은 문전의 논소 슈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이 튀어오르면서 운 좋게 맞았는데 또 그 운이 끝까지 골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토트넘이 정말 만들었던 플레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토트넘의 실제 첫 유효 슈팅은 전반 추가 시간에야 나왔는데요. 제임스 매디슨의 슈팅이 좋았지만 딘 핸더슨이 선방을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활기찬 후반전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무의로 돌아갔고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는 반더벤의 파울로 에제가 사라졌을 때 페널티킥을 얻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고 항의를 했었어요. 이날 말씀드린 대로 주심의 판정 성향이 굉장히 몸싸움에 관대한 편이었다 보니까 이 상황은 만약에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 관대한 몸싸움이 아닌 엄격한 몸싸움 판정이 나왔을 경우 충분히 페널티킥이 선언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어찌됐거나 팰리스가 후반전에도 이스마일라 사르와 에제를 통해서 두 번째 골을 노릴 수 있는 경기를 펼쳤고 그 이전까지 사실 5골밖에 못 넣을 정도로 부진했던 이유를 보여줄 정도로 결정력이 아쉬웠기에 1대0으로 끝났지 팰리스가 이번 경기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죠. 82분에는 와튼이 2대0을 만들 수 있는 멋진 슈팅을 때리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비카리오가 선방을 하기도 했었죠.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이번 승리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편안하게 일을 해왔다. 오늘 못 이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질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경기력은 괜찮았다. 다만 오늘 토트넘과의 경기는 우리 선수들이 용기와 강렬함을 보여줬다. 특히 그 용기를 보여줬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또 좋은 훈련을 한 보상을 받았다라면서 선수들의 태도, 자세, 우리 팀 전체의 준비가 좋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양팀의 평균 위치를 보면 팰리스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고 토트넘은 공격 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기가 펼쳐졌었죠. 디 애슬레틱의 제이 해리스 토트넘 담당 기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토트넘의 문제를 짚은 컬럼을 썼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팰리스에게 1대0으로 패배한 것은 또 한 번 원정 경기에 푸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얘기했는데요.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브스티튜션, 교체 전략도 통했냐 안 통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이전까지 승리한 적이 없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에 0대1로 패배하며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특히 원정 경기에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시즌 개막전에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잡았지만 1대1로 비겼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는 뒤늦게 동점골을 얻긴 했지만 조엘링턴의 스루볼 한 방에 무너졌고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상대로는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패배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있었던 셀허스트 파크 원정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페드로 포로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굴리에르모 비카리오가 장필립 마테타, 이스마일라 사르, 에베레시 에제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고 있다는 징후가 일찍부터 보였는데 비카리오가 경기장 중앙에 있는 제임스 매디슨에게 위험한 패스를 시도한다거나 터치라인 바로 옆에 있는 미키 반더벤이 압박을 당하는데 거기로 패스를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장 높은 곳에서 공을 따내 득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 이미 예견된 위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페드로 포로가 자신의 박스 안에서 팰리스 공격수 한 명을 제치고 반더벤에게 패스를 하기 위해 공을 띄웠을 때 반더벤이 상대의 압박에 흔들리면서 미끄러졌고 이 공을 다니엘 무뇨스, 팰리스의 오른쪽 윙백이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무뇨스의 크로스 패스가 바깥쪽 포스트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온 마테타에게 연결되면서 토트넘이 실점을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이 후방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팀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이 장면은 그냥 가볍게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공을 뻥 차내기만 하면 위험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무리하게 또 빌드업을 하려다가 실점을 내줬던 또 한 번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토트넘은 젊은 팀이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런 역경의 순간들을 더 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체에 있어서
이번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를 시도했지만 잘못된 교체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토트넘이 브라이튼 원정에서 패배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교체 선수 투입 시점을 너무 늦게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죠. 당시에는 80분까지 기다렸다가 선수 교체를 했고 그 무렵에 2골차 리드는 물론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는데 반응이 늦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 뒤로는 교체를 빨리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이른 시간인 62분에 베르너, 사르, 히샬리송을 동시에 투입하고 무어, 클루세스키, 메디슨을 뺐는데 이로 인한 포메이션 변화까지 가져갔습니다. 전술도 바꾼 거예요. 솔란키와 히샬리송이 처음으로 투톱으로 뛴 장면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실험적인 4-2-2 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이 두 투톱은 서로 거의 한 번도 같이 뛰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르의 투입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조금 더 장악하는 데 있어서 수비를 커버해줬으니까 도움이 됐지만 메디슨과 클루세스키가 모두 교체 아웃되면서 미드필드에서 창의력이 실종이 됐어요. 클루세스키는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고 또 메디슨은 상대 수비 라인이 깊이 내려갔을 때 넓은 패스 범위로 그걸 흔들 수 있는 선수인데 이 둘이 다 빠지자 그라스너 감독은 5백으로 수비를 지키면서 패스 잘할 선수가 없네? 내려서자. 상대가 공을 붙여넣으려고 하네? 내려서서 막자. 이렇게 쉽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루카스 베리바를 투입해서 이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뽐낼 수 있게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또 베리바는 투입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87분에 와서야 비수마를 빼고 벤탄쿠르를 투입하면서 패스를 뿌릴 수 있고 상대의 밀집 수비, 내려선 수비를 깰 수 있는 선수가 그제서야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전술적 대응 용병술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단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디에슬레틱도 벤탄쿠르가 경기 종료, 추가 시간 포함 10여 분을 남겼을 때 들어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토트넘 벤치에 다양한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아직까지 이 경기 전까지 승리가 없었던 팰리스를 상대로 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선수 교체를 하고 나서 딘 핸더슨 골키퍼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날 경기 그나마 마이키 무어에게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 선발 출전 기회를 줬다는 것만이 긍정적이었죠. 즉 마이키 무어 17살 선수가 자신의 경험을 쌓고 프리미어리그의 무대에서 뛰는 게 어떤지를 느껴본 정도가 그나마 소득이었다. 그 얘기는 이번 경기에 어떤 실질적인 팀을 위한 성과를 걷기 어려운 경기였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메디슨이 네이마르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알크마르전의 표현은 지금 토트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장된 평가의 일환이라고 봐야 된다. 근데 그 과장된 평가에 혹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발 출전 기회를 준 것은 특히나 3백을 쓰고 오른쪽 센터백과 오른쪽 윙백이 속도감이 좋고 피지컬이 좋은 상태인 팰리스를 상대로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마이키 무어를 선발로 낸 것은 잘못된 타이밍에 선발 출전 기회를 줬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물론 오도베르와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문제로 휴식을 주고 명단에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르너,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을 배제하고 무어를 선발로 내세운 것. 차라리 클루세스키를 측면에 배치하거나 다른 방안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전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내용상의 무력함으로 인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 맨체스터 시티와 단판 승부로 펼치는 카라바오컵 16강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 복귀전을 치르게 될지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주목이 되고요. 훨씬 더 강력한 상대인 에스턴 빌라와 11월 3일 일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는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주목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정말 경기력의 미천을 드러냈던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올 시즌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의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정보, 최신 뉴스 확인해 주시고 또 맨시티전에 한준TV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이 경기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